안녕하세요. 쌀맘입니다.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39살 여자입니다. 결혼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에서 늘 뒷순이었어요. 연애보다 일이 좋았고, 소개팅보다 야근이 편했고, 결혼 축의금도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 없이 30을 넘겼고, 40이 코앞이 되자 부모님 걱정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요.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하셨죠. 효정아, 아빠 소원이 뭔지 아냐? 외손주 한번 안아보는 거다. 아빠, 손주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래도 말이다. 직업도 있고 얼굴도 멀쩡한 애가 왜 남자 하나를 못 만나니? 아무 남자나 만나서 시집가면 그게 더 문제죠. 전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끝에 꼭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40은 넘기지 마라. 아빠도 사이랑 소주 한잔 하는 게 소원이다. 그땐 그 말이 부담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 말씀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했고 SNS에는 아기 사진이 가득했거든요.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나도 결혼정보 회사라도 가입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퇴근길이었어요. 집으로 가려는데 길 건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셋이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힘없는 노인한테 이게 할 짓이야? 아이들은 비웃던 말을 받아쳤고 그는 한숨을 쉬며 낮게 말했어요. 말로는 안 되겠네. 그리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 그 남자는 학생 셋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 사람이 될 줄은요. 듣고 계신 채널은 썰맘입니다. 학생들은 결국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거칠던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빌지 말고 여기 계신 할아버지께 사과해. 아이들은 그제야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이 꼬일 정도로요. 알고 보니 아이들이 먼저 할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었고 할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그게 폭행으로 이어졌던 거였어요. 그 장면을 본 그 남자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나섰던 거였죠. 아이들이 사과를 마치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들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그 사람과 제 첫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만날 사람은 꼭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거요. 얼마 뒤 제가 취미로 나가던 자전거 동호회에 그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쑥스러워서 제가 먼저 말은 못 걸겠더라고요. 몇 번 같이 자전거를 타고 나서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사는 동네도 가깝고 회사도 차로 10분 거리. 퇴근하면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맥주 한잔하고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그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효정아, 이제는 말하고 싶어.
잠깐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하더군요. 서로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만나보지 않을래? 정식으로 고백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꽃다발을 받는 순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요. 솔직히 말 잘하는 남자 경계해야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땐 그 말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연락이 없어서 설마 잊었나? 괜히 기분이 가라앉은 채 퇴근을 했죠. 그런데 건물 앞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효정아! 고개를 드니 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물 상자를 하나, 둘, 무려 10개나 꺼내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네 선물도 있고 효정이네 부모님 선물도 있어. 그 말의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선물까지? 그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너 이렇게 키워주신 분들이잖아.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순간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가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 뒷좌석에서 꽃바구니 하나를 꺼내며 말하더군요. 이건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부모님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부모님께 효정이네 이야기 했거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손에 든 선물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부모님이 직접 고르신 거야. 사실은 다른 것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이것만 준비하신 거야. 받아줄 거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두 분께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부모님 말고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꽃다발도 너무 예쁘고요. 잘 받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제 부모님까지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남자,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의 여자친구 생일까지 그렇게 살갑게 챙기는 부모님들. 비싼 선물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딱 좋은 선,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간다며 다른 지역에 다녀올 때마다 그 지역 특산물을 사와서는 꼭 제 손에 쥐어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거 부모님께 전해드려. 별건 아니지만 생각나서. 그 사람의 이런 배려, 그리고 세심함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의가 있었기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누군가와 통화할 때마다 제가 듣지 않도록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가끔 연락이 잘 안 되던 순간들도 그저 사소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이 그만큼 컸던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수법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결혼이라니? 아직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래도 2년은 만나봐야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남자는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네가 왜 결혼을 망설이는지 나도 잘 알아. 만약 나랑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이 청혼 거절해도 돼. 그러고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린 짧은 시간 만났지만 너무 잘 맞았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 다 30대 후반이야. 이제 생각하면 나도 조금은 서두르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알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가족 경영이잖아. 아버지도 빨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셔. 그 말에 저는 결국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정말이야? 언제부터 만난 건데?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이야, 이건 정말 제일 좋은 소식이네. 그 남자 얼굴은 언제 보여줄 거야? 그때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일단 내가 관상부터 좀 봐야겠다. 저는 바로 투덜거렸어요. 아빠, 또 관상이에요? 사람은 성격이랑 인성, 환경을 봐야지. 관상이 뭘 알려준다고 그래요. 제발 이제 그런 것 좀 그만 믿으세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관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관상을 믿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빠 인생이 그걸로 갈렸거든. 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빠가 너만 했을 때 말이다. 돈이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19부터 새벽에 나가서 밤까지 일했어. 자면서도 돈 걱정만 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힘드셨어요? 아버지는 쓰는 숨을 지으셨습니다. 벌면 뭐하냐? 집안에 남는 게 없는데 부모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20살 넘어서 사기를 2번 당했다. 첫 번째는 군대 선임이었다. 같이 하자고 해서 믿었지. 돈만 들고 사라지더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2번째는 고향 친구였다. 돈 불려준다고 해서 또 믿었다. 그때 모아둔 돈도 다 날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버텨지질 않더라. 사람을 못 믿겠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 후반쯤이었다. 강가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놀라서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듯 말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았다.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아버지는 그 순간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마음이 아주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사람 보는 눈만 고치면은 살 수 있는 얼굴이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관상가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날 이후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다. 말이 아니라 얼굴을 봤다. 눈빛, 기운, 욕심.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남을 믿지 않고 나를 믿었다. 30 땐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했다. 40 돼서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담담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다. 관상은 미신이 아니다. 사람을 거르는 도구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남자 아빠가 직접 봐야 한다. 관상가는 아버지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마가 조금 좁으십니다. 초년후는 그리 순탄치는 않으셨을 얼굴입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부모와 궁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요.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요? 그 말로는 부족하지요. 관상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중년 눈을 보는 코와 광대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콧망울이 두툼합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상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콧대도 곱게 서 있으니 본인 재능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수성가형 관상입니다. 턱도 둥글고 단단합니다. 말년은 지금보다 훨씬 좋겠습니다. 관상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초년의 실패는 겪으셨겠지만 중년과 말년 운이 좋으니까 지금은 버티셔야 합니다. 투자나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대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관상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사기꾼 관상도 보십니까? 관상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기꾼처럼 보입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관상가님을 만나기 전에 사기를 2번 당했습니다. 둘 다 제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고 합니다. 왜 저를 배신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기꾼의 얼굴을 알 수 있다면 다음부터는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관상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고 하셨습니다. 관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눈이 처지거나 짝눈인 사람은 속을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입술이 얇고 끝이 아래로 처진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입술이 지나치게 두꺼운 경우엔 욕심이 많아서 남의 것을 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관상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 코, 입이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나빠 보여도 다른 부분이 덮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기꾼을 가려내고 싶으시다면 관상을 깊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배신했던 그 2사람이 방금 그 사람이 말한 그 얼굴 그대로였거든요. 관상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힘내시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한 가지를 굳게 믿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관상을 알면 적어도 사람에게 속는 일은 없겠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관상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중요한 일마다 사람부터 보게 되신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그 남자 아빠가 얼굴은 봐야겠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제 남자친구 관상 보실 거예요?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결혼은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야.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아빠는 많이 봤다. 사람 들이는 일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 저는 답답해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어요? 미신 믿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남동생이 웃으면서 말리더군요. 누나, 그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잖아. 나도 여자친구 데려왔을 때 아버지가 관상 보고 결혼 허락하신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남동생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 아버지는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깊게 만나지는 말고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동생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일 이후로 동생은 말했습니다. 맹신은 안 하지만은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먼저 말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해하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관상은 안 보겠다고 할 생각이었죠. 남자친구를 만난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관상을 좀 보세요. 역술가 같은 건 아니고요. 근데 결혼할 사람은 얼굴을 꼭 보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걱정이에요. 저 친구들 사이에서 프리패스 상이라고 불려요. 관상 보든 뭘 보든 거리낄 게 없는데요. 그 말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진짜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실까 봐요. 그 사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상견례 날 아버님 뵙고 인사드리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봐도 그 사람의 인상은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효정씨, 결혼하면 일은 바로 그만두는 건 어때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저랑 같이 일해보는 건 생각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요. 게다가 제가 건설 쪽은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자분들 결혼하면 회사에서 눈치 많이 본다잖아요. 임신 출산 때문에도 그렇고요. 아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휴직도 써야 하고요. 그런데 눈치 보이다가 자리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로 오면은 그럴 걱정 없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휴직도 복직도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요. 경력 단절 걱정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말만 해요. 그때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미래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제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우리는 거의 다툼 없이 지냈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엄마가 아버지께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조심 또 조심이에요. 이제 가족 될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주세요. 특히 관상 얘기, 입 밖으로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잖아.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관상 보신다는 얘기 이미 했어요. 어머니는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넌 왜 그런 얘기를 했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줄 알고
미신 믿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면은 어쩌려고 그래? 아버지가 그 말을 받으셨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야. 그걸 관상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나온다니 뭐 더 볼 건 없겠네. 그리고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그렇게 우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이미 도착해 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마주한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는 걸요. 아버지는 그 사람의 아버지를 한 번, 어머니를 또 한 번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드님은 아버님을 많이 닮지는 않은 것 같네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쪽 아버지는 분위기를 풀듯 웃으며 말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차라리 저보다 어미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도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여기서 멈춰라.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사람 인상을 좀 봅니다. 순간 제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 될 분 인상이 참 좋습니다. 관상도 아주 좋고요. 크게 성공한 상입니다. 우리 딸이 괜찮은 사람을 데려온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쪽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답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어디 가도 인상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아들도 덕을 많이 보는 편이지요. 분위기는 그나마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이어서 결혼 날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은 좋은 날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양가에서 날짜를 받아 겹치는 날이 있으면 그날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덧붙이셨어요. 다만 올해는 날을 잡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내년이 더 낫다고 합니다. 순간 그쪽 아버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년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요. 며느리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며느리 들어오면 회사도 아들한테 넘기고 저는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쉬고 싶고요. 그 말에 저는 남자친구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급하게 할 일은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좋을 건 없습니다. 날짜는 천천히 다시 정하지요. 그렇게 상견례는 겉보기엔 무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식당을 나와 어머니 팔짱을 끼며 제가 물었어요. 엄마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아버지가 관상 얘기 많이 안 하신 것도 다행이었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보, 왜 사위한테 아버지랑 안 닮았다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괜히 비교되는 말은 어른도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차 안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설마 아버지가 뭔가를 본 건가?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그 사람 관상 좋아 보인다면서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관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걸리는 게 있어. 뭐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아버지는 제 질문을 바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관상은 좋은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 너도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아빠, 알았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며 계속 물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제 마음에 찜찜함만 남겼습니다. 만약 관상이 정말 나빴다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 딸은 절대 못 준다. 그 정도로 직설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관상은 좋다면서 왜 이렇게 미묘한 반응을 보이시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뭘 알아보신다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오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가 괜한 오해를 하시는 건 아니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리저리 예식장을 알아보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결혼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결정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효정아, 결혼하면 신혼집 위치도 중요하잖아. 혹시 생각해둔 데 있어? 나는 직장 근처면 좋겠어. 나도 마침 직장이 이 근처라서 그건 괜찮은데.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너무 비싸다는 거야. 나도 고민 중이야. 월급쟁이잖아, 우리. 대출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사실은 이 근처에 아파트 하나를 봐둔 게 있어. 아파트? 응, 한 10억 정도 하는 집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부동산 이야기도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 말로는 신축이고 위치도 좋아서 금방 나갈 집이라더라. 너만 괜찮다면 결혼 전에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효정이 생각은 어때? 매매도 전세도 다 괜찮지 않아?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턱대고 결정하긴 그렇고 일단 가서 집부터 보고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자.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따라 얼떨결에 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았습니다. 평수 대비 가격이 조금 높게 느껴지긴 했지만 거의 새 아파트라 따로 손볼 곳도 없었고 당장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효정아, 너무 괜찮지 않아? 우리 여기 집 그냥 구매할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결혼식 날짜도 안 잡았는데 집부터 사는 건 좀... 그때 옆에 있던 부동산 중개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믿으세요, 아가씨. 나중에 아기도 낳고 그러면 전세로 들어갔다가 또 집 알아보고 또 이사해야 하잖아요.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남자친구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우리 둘이 같이 모아서 내면 되잖아. 결혼은 어차피 할 거고. 그래도 마음이 걸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결혼식 날짜부터 확실히 잡고 부모님이랑 의논한 다음에 계약하면 안 될까? 그러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허락을 받아? 어차피 우리가 결혼해서 살 집인데. 그리고는 숨도 안 쉬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 명의로 먼저 계약할게. 계약금은 내가 내고 결혼 날짜 정해지면
잔금은 둘이 모아서 치르는 거야. 돈 모자라면 대출 끼면 되고 우선은 내가 계약한다.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바로 계약금 1억을 걸었고 잔금은 2달 안에 치르기로 계약서를 써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처음으로 식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였습니다.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진 건 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급히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낮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효정아, 역시 관상은 숨길 수가 없나 보다. 마음 단단히 먹고 이거부터 봐라. 괜히 무게를 잡는 아버지 모습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친구의 이름과 함께 뒷조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남자친구 이야기 같아요.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뒤에도 다 읽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사진 2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잘 봐라. 왼쪽이 네 남자친구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톡 집으셨습니다. 이건 누군지 모르겠지? 아버지는 낮게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다. 왼쪽은 성형수술 전, 오른쪽은 성형수술 후. 지금 신분 세탁한 거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성형수술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그놈 사기 전과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다. 아버지는 서류를 탁탁 넘기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빠가 흥신소 사람 고용해서 거금 들여 몇 번이나 확인했다. 저기 적힌 거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순진한 널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한 거다.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예요? 아버지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이 예비사장이라고 떠들던 회사, 말 그대로 유령회사다. 불법 자금 세탁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요즘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 회사들 많다. 그 회사도 그중 하나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놈은 바지 사장이었다.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 받는 그런 바지 사장. 네 남자친구도 거기 소속으로 월급 받고 있었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버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듯이 말씀하셨어요. 더 무서운 거 하나 더 말해줄까? 그놈 깡패다. 범죄 집단에 몸담고 있는 놈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스스로를 믿었던 제가 너무 한심했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서류 맨 마지막 장을 다시 제 앞에 밀어놓으셨습니다. 이것도 봐라. 사진 한 장.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3년 전에 결혼했다. 애도 있다. 알고 보니 폭력 때문에 이혼한 놈이더라.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때린 남자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우리 딸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심장이 떨린다. 다행이다. 정말 조상님이 도우셨다.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그놈의 말솜씨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큰 불효를 한 것 같아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 사람 절대 그냥 안 둘 거예요. 저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이렇게 속였다는 거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값은 받아야지. 이미 혼인 빙자 사기다. 전과도 있고 다른 범죄까지 연루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아마 그놈은 내 돈을 노린 거다.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서두른 거고. 그 말에 그동안 그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버지 건물은 얼마짜리인지, 임대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직접 묻지는 않으면서 자기 아버지 노후는 다 준비돼 있다면서 은근히 흘리던 말들.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집 주소를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향하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효정아, 결혼할 날 받았어. 지금 너무 보고 싶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제 표정이 굳어있는 걸 보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천진하게 말을 꺼내더군요. 효정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잠시 말을 멈추더니 오히려 더 밝은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네가 좋아할 만한 얘기 가지고 왔어. 우리 쪽에서는 결혼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좋대. 날 잡고 바로 잔금 치르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잔금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긴. 저번 주에 아파트 계약금 1억 넣고 왔잖아. 우리 살 집 말이야.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음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있지. 지금은 자금이 좀 묶여 있어서 네가 먼저 잔금 좀 치러주면 안 될까? 2달만 있으면 현금 풀리니까 그때 내가 다 돌려줄게.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저 돈 없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있잖아. 아버님한테 9억은 껌값 아니야?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 어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었다는 것.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9억이 껌값이라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 몰랐겠죠.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주 꼴값을 하시네요. 그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되물었습니다. 뭐? 꼴값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 사람 얼굴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지켜봤더니 사람을 아주 물러보셨네요. 근데 어쩌죠? 당신 인생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갔습니다. 건설회사 아들? 아들이긴 하네요. 바지 사장 아들. 사기 전과 폭력 전과. 아주 화려하더군요. 그리고 전처 폭행으로 이혼했다면서요? 그 사람은 다급해진 목소리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과거잖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매주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참고 있던 분노가 완전히 터졌습니다. 실수요? 그런 단어로 당신 같은 인간을 포장하지 마세요. 당신 받아줄 여자 다른 데서 찾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욕보이지 마세요. 하나님도 당신 같은 사람은 이미 외면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돈 좀 뜯어먹으려고 했더니 재수없게 걸렸네. 그럼 계약금 1억 내놔. 그 돈 주면 깔끔하게 꺼져줄게.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거 당신 돈이잖아요. 제가 분명 부모님 허락받고 하자고 했을 텐데요. 말려도 혼자 계약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사기치려다 생돈 날린 거예요. 아까워서 어쩌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굵은 몽둥이가 공중에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혹시 해코지할까봐 몰래 따라오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이놈아, 당장 꺼져! 내 귀한 딸 손끝이라도 건드려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테니까. 그 사람은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두 부녀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오늘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경찰차가 약속 장소 앞에 멈춰섰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오시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셨던 거였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놈은 경찰이 온다는 말 한마디에 쥐새끼처럼 도망을 치더군요. 역시 범죄자는 떳떳하지 못한 법이었습니다.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딱 그 꼴이었어요.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놈 혼자 똥줄이 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효정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살살 빌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라도 빌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그 1억, 그거 내 전 재산이야. 잠시 말을 멈추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없으면 나 진짜 거지처럼 살아야 돼. 불쌍한 인생 하나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정 안 되면 딱 절반만이라도. 그러더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5천이요? 좋아하시네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로 콩밥 먹을 준비나 하세요. 사람 잘못 건드리셨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전화하면 뼛속까지 탈탈 털어버릴 줄 아세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효정아, 효정아, 끊지 마 제발.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며 울던 모습을 떠올리니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결국 그놈은 본인이 기세등등하게 넣었던 계약금 1억 원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그 이유였어요. 부동산에 찾아가 내 돈 1억 내놓으라며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치다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개고생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게요. 애초에 죄를 짓고 살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익명으로 그놈 아버지가 바지 사장으로 있던 유령 회사를 신고해 버리셨던 겁니다. 말만 회사였지 불법 자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큰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 씨를 아예 싹 잘라버린 거였어요. 뒤늦게 그 회사는 폐업했고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면 몰랐지. 아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이 나라를 좀먹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사라져야 한다. 혼인 빙자 사기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죄가 넘쳐났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봐 아버지는 그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하셨어요. 대신 저는 요즘 호신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마주칠지 모르니까요. 여자라고 해서 그냥 당하고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몸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도 호신술을 연마하며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인생을 하나씩 단단하게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아직도 제가 아이로 보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길고 지독했던 악연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정말 거친 풍파를 한 번에 다 겪은 기분이었어요. 한동안은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괜히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신경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떳떳하고 죄가 없으니까요. 관상을 제대로 보신 아버지 덕분에 저는 지옥 같은 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관상 보는 법을 취미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전국의 낚시터를 다니기도 하고 어머니에게서는 요즘 음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이제는 제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는 더 이상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범죄가 흔한 세상이니까요. 소중한 것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